간단합니다. 사장님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참 신기한 사장님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도 선거날 투표할 시간도 주지 않는 사장님, 직장 갑질도 이런 창의적인 갑질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는 공민권 행사의 보장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설령 근무시간 중이라도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10조 위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날 전혀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사장님은 수사기관이나 노동청에 고소 또는 고발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평일 근무인지 휴일 근무인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휴일인데요. 소위 우리가 빨간 날이라고 부르는 날이죠. 기존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법정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0일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으로 인해서 관공서의 공휴일, 즉 빨간 날 역시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일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빨간 날이 법정 휴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해서 일하면 휴일 근로가 됩니다.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다만 300명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상에 그 빨간 날 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에는 약정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출근하는 것이 휴일 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역시 간단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 또는 신고하면 사장님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 후보에 투표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사장님도 있나 본데요. 그런데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항 제3호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해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3호가 금지하는 투표, 지지, 반대의 강요는 폭행이나 협박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가령 사장이 노동자들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거나 지지할 것을 지시하고 여기 불응할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협박한다면 이것 역시도 공직선거법 제2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갑질을 겪게 되시는 조합원 동지들이 계신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조속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의석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개의 선거구에서 의원 1명이 당선되는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려워서 민의를 반영하기도 어렵고 또 거대 양당이 의석을 독식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기존 선거제도 하에서는 단 47개의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들이 각자 나누는 정도에 그쳤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체 300개의 의석에 대해서 정당이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소수 정당인 A정당이 비례대표 투표에서 10%의 정당 지지율을 확보했다면 전체 300개의 의석 중에 30개의 의석을 A정당에게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개 의석을 확보했으면
그 10명의 당선자들 외에도 20개의 자리를 더 가져와야 하니까 비례대표 의석 중 20개를 확보해서 A 정당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이렇게 의석수를 배분함으로 인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더 용이해지고 결과적으로 민의를 더 잘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아이디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아이디어가 원안대로 가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거대 정당의 반대가 극심했기 때문인데요. 최종 가결된 수정안을 소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는 조금도 늘리지 못했고 정당 득표율을 반영하는 정도 역시도 기존 아이디어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여러 진보 정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애초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선출만을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만을 내고 기존 지지자들이 이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투표를 하게 해서 지역구 의석도 그대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해서 늘어난 비례의석도 가져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려는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치사한 꼼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투표권 연령이 기존 19세에서 18세로 하향되었습니다.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나신 시민들은 모두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표권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선거운동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SNS를 통해 하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하는 선거운동 등 일반 시민들에게 허용된 선거운동이 만 18세에 해당하는 시민들에게도 모두 허용된 것입니다. 다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의할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만 18세의 기준은 투표일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을 하는 날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2년 3월 5일에 태어난 시민은 3월 5일 이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선거운동과 더불어서 만 18세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정당에 가입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당법 제22조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들은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기 유권 해석을 통해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만 18세에 도달한 시민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